무력한 10대 소년이 학교 최악의 일진 무리에게 짓눌려 강제로 불법 약물을 삼켰다. 그는 그저 알약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기껏해야 잠시 어지러운 정도일 거라고. 하지만 알약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세상이 즉시 뒤틀리기 시작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환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눈앞의 불량배들은 갑자기 송곳니와 뿔, 날개를 돋우며 하나둘 악마로 변해갔다. 악마들은 그의 귓가에 섬뜩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가서 젖어든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봐. 폭발이 얼마나 강력할지 한번 시험해 보는 거야. 그 상태에서 그는 이게 꽤 괜찮은 생각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수건은 전자레인지에 들어갔고 버튼이 눌렸다. 다음 순간 귀를 찢는 폭발음이 그의 집을 산산조각 냈다. 이은성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미 중환자실에 있었다. 화염이 그의 얼굴을 삼켜버렸고 그 후 그의 삶에는 흉측함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가까스로 회복하여 퇴원한 그를 기다린 것은 위로가 아닌 전교생의 조롱과 비웃음의 물결이었다. 진범인 박상철은 오히려 자기 쫄따구들과 옆에 서서 의기양양해했다. 너 정말 대단하다. 야, 그렇게 심하게 다치고도 불을 끄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니. 나한테 제대로 고마워해야 할 거다. 내가 널 끌어내지 않았으면 넌 이미 죽었어. 이은성의 표정에서 고마움을 찾아볼 수 없자 그는 즉시 돌변하여 사납게 포효했다. 그 표정은 뭐야? 내가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해? 이 쓰레기 같은 놈이. 이 말을 들은 이은성은 믿을 수가 없었다. 당장이라도 욕설을 퍼부으며 모든 것을 망쳐버린 이 개자식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수년간의 끊임없는 괴롭힘은 그가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만들었다. 마치 훈련된 강아지처럼 그는 낮은 목소리로 몇 번이고 사과하며 남은 존엄성을 조금씩 갉아먹혔다. 그는 이를 악물고 학교에서의 시간을 버텼다. 방과 후 쉼터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경찰이 방금 사건을 종결했단다. 네가 공식적으로 방화범으로 지목됐어. 거기 있던 모든 반 친구들이 똑같이 증언했대. 네가 마약을 하고 일부러 불을 질렀고 자기들은 그 화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이야. 자신이 희생양이자 뒤집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은성은 온몸이 텅 비어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만 13세가 되지 않아 법적으로 처벌받진 않겠지만 그의 가족은 화재 보험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막대한 손실까지 떠안아야 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마치 잿빛 필터가 씌워진 듯 그저 혼탁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철은 결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이놈은 며칠에 한 번씩 그의 집에 찾아와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개처럼 기게 만들고 그걸 휴대폰으로 찍어 장난이라며 인터넷에 올렸다. 겹겹이 쌓인 굴욕적인 장면들은 마침내 이은성을 무감각에서 깨어나게 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의 나약함은 악인들을 더욱 날뛰게 할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학교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조용히 애원했다. 싸우는 법을 가르쳐줘. 이따위 개같은 법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전혀 지켜주지 못해. 지금부터 이은성은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고 날 괴롭혔던 모든 쓰레기들을 하나씩 지옥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숨죽여 훈련하고 맞고 또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싸움 기술을 칼날처럼 날카롭게 갈고 닦았다. 어느 날 그는 박상철이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순간 그의 계획이 마침내 구체화되었다. 그는 일부러 은행 강도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 법정에서는 판사를 대놓고 모욕하며 완전히 구제불능의 극단주의자처럼 행동했다. 그가 원했던 대로 온갖 비행 청소년들로 가득한 소년원에 수감되었고 그는 이미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심지어 박상철과 같은 방에 배정받기 위해 수감생들의 징계를 담당하는 교도관 이곽균을 미리 목표로 삼았다. 그는 잡담하듯 무심하게 물었다. 교도관님, 사흘 전 새벽에 휴대폰 앱으로 미성년자 여학생 만나셨죠? 고급 차를 몬다고 거짓말하고 차에 타게 한 뒤에 그런 짓을 하셨잖아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곽균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비밀이 남의 손에 쥐어지자 그는 당황하며 요구했다. 날 그냥 놔주는 조건으로 정확히 뭘 원하는데? 그제야 이은성은 침착하고 천천히 자신이 제시하는 첫 번째 조건을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이곽균은 손에 쥔 권력을 이용해 그를 지정된 방에 배정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를 잘 돌보라고 지시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불량배 무리는 그 소위 잘 돌보라는 말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뚱뚱한 놈이 입을 열자마자 즉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런 대우를 받는 걸 보니 이 자식 분명히 똥꼬를 팔아서 이 명당 자리에 들어왔을 거야.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발길질이 날아와 그 더럽고 거짓말하는 입을 강타했다. 소중한 복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이은성은 그 기세를 몰아 나머지 벌레들에게 달려들어 이 관련 없는 잡것들을 모두 능숙하게 쓰러뜨렸다. 이 장면을 본 한쪽 구석에 숨어있던 박상철의 표정이 약간 변했다. 그는 이 신참이 자신에게도 손을 댈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가 망설이는 동안 그는 신참이 얼굴을 가리고 있던 담요를 천천히 내리는 것을 보았다. 드러난 얼굴은 그가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이었다. 한때 장난감처럼 다루었던 그 사람, 이은성이었다. 긴장감은 즉시 흥분으로 바뀌었고 그는 이은성이 갑자기 무심한 어조로 말하는 것을 보았다. 손가락 하나만으로 프로 무에타이 선수를 쓰러뜨리는 방법이 있어. 들어볼래? 새로운 수법에 중독된 박상철 같은 놈에게는 당연히 즉시 미끼를 물었다. 무슨 방법? 말해봐. 빨리. 바로 그때 이은성은 일부러 그를 애태웠다. 잘 생각해봐. 그게 네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잖아. 안 그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손은 이미 담요 아래를 더듬어 소염 스프레이 한 병을 움켜쥐었다. 아직도 기억을 떠올리려 애쓰는 이 머리 빈 멍청이. 박상철을 보며 그는 손목을 튕겼다. 스프레이 한 줄기가 상대방의 눈에 똑바로 발사되었다. 이게 바로 손가락 하나로 프로 무에타이 선수를 쓰러뜨리는 방법이야. 그 말과 함께 그는 다리를 들어 사타구니에 곧바로 묵직한 발차기를 날렸다. 피가 얼어붙는 듯한 비명이 즉시 감방 안에 울려 퍼졌다. 어떤 미친놈이 거길 바로 기습 공격하냐? 그가 소리를 다 지르기도 전에 이미 수많은 주먹이 그에게 쏟아져 내렸다. 박상철이 온 힘을 다해 얼굴을 가리며 상체 방어에만 집중하는 것을 본 이은성은 즉시 전술을 바꿔 모든 공격을 그의 하체에 쏟아부었다. 이것이 싸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상대가 위를 막으면 아래를 친다. 그가 아래를 막으면 위를 친다. 그제야 어리석은 박상철은 한때 벌레처럼 여겼던 자가 이제 감이 돌아서서 자신을 원숭이처럼 희롱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격분한 그는 미친 개처럼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눈을 찌르는 고통 때문에 아무것도 명확하게 볼 수 없어서 그는 마음속으로 계속 자신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시야만 돌아오면 역전할 수 있어. 그는 바로 다음 순간 자신이 완전히 제압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은성은 수건을 잡아 그의 손목을 재빨리 묶은 다음 맹렬하게 비틀어 그 팔을 힘으로 부러뜨리고 그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세게 내리쳤다. 그때 그에게 환각제를 먹이고 전자레인지에 수건을 쑤셔 넣도록 유인하여 대폭발을 일으킨 것은 바로 박상철이었다. 이제 그는 바로 그 수건을 사용하여 이자에게 심판을 내리기로 했다. 그는 눈앞의 상대가 더 이상 반격할 힘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박상철이 바닥에서 천천히 몸부림치기 시작하며 자신의 피를 이용해 눈에서 스프레이를 애써 닦아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시야가 겨우 선명해지자마자 그는 이윤성의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뒤에서 잔혹한 발차기를 날렸다. 거듭된 도발에 박상철의 분노는 이성을 불태워버릴 지경이었다. 그는 한때 꽤 괜찮은 전적을 가진 무에타이 선수였고 예전에 자기 손아귀에 있던 쓰레기 하나를 죽이는 것은 그에게 식은 죽 먹기였다. 과거에는 그가 손만 들어도 이은성은 벌레처럼 몸을 웅크리고 울면서 멈춰달라고 빌었다. 그런 우월감에 빠져 다리를 높이 들어 공격했고 발밑 바닥에 어느새 조용히 깔린 담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무게 중심을 잃은 그는 그대로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다. 박상철 같은 멍청이가 어떤 놈인지는 이윤성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면 주변의 모든 세부 사항을 자동으로 걸러버리는 놈이었다. 이런 먹잇감을 다루는 것은 그에게 있어 객관식, 수학 문제를 푸는 것만큼이나 쉬웠다. 균형을 잃은 박상철은 그의 밑에 완전히 깔렸다. 수년간 쌓아온 모든 굴욕과 고통이 주먹 하나하나에 실려 상대에게 쏟아졌고 모든 타격은 과거의 자신에게 고하는 작별 인사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상철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온몸을 떨며 손을 들고 힘겹게 사과를 내뱉었다. 미안해. 정말이야. 근데 내가 무슨 용서 못할 죄를 지었냐. 그때 우린 그냥 어렸잖아. 어릴 땐 다들 그렇게 노는 거 아니냐고. 그 말에 이윤성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뼛속까지 썩은 박상철 같은 놈은 자신의 잔인함이 얼마나 끔찍한지 결코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그래서 그는 망설임 없이 쇠 클립을 집어들어 박상철의 입에 한 번에 쑤셔 넣었다. 그렇게 헛소리 짓거리는 걸 좋아하니 다시는 말하지 마라. 그의 주먹이 계속해서 내리꽂혔고 그 시절 괴롭힘당했던 모든 장면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어떤 이들은 오래된 상처는 과거에 묻어야 하고 시간이 모든 것을 씻어줄 것이며 모두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의 이은성은 더 이상 억지로 적응하고 싶지 않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후 5개월 동안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박상칠에게 조르기 기술을 시전했다. 그는 같은 방에 양아치들에게 명령까지 내렸다. 박상칠이 기절할 때마다 벽에 발을 자를 새기라고. 이제 그 벽은 빽빽하게 뒤덮여 그의 고통의 기록으로 가득 찼다. 총 기절 횟수 898회. 그리고 이윤성이 이광년의 치명적인 약점을 잡고 있었기에 협박당한 교도관은 모든 불쾌감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교도소 관리자들에게 조용히 애원하기까지 했다. 그냥 내버려둬. 뭘 하든 간섭하지 마. 안타깝게도 이은성의 출소까지는 단 6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가 다음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한 의문의 여자가 교도소로 찾아와 그의 누나라고 주장하며 특별 면회를 신청했다. 이 과장된 연극을 하는 접선자를 마주한 이은성은 단도직 입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박상칠은 이미 반신불수가 됐으니 거의 처리된 셈이야. 다음 개자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해줘. 상대방은 파일을 열고 천천히 소개했다. 목표는 강남의 어느 명문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할아버지는 유명 병원의 원장이고 집안 배경이 화려하죠. 본인 역시 품행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한 모범생으로 학생회 임원으로서 학교와 학우들을 위해 자주 봉사합니다. 사생활도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정말 악당일 수 있을까? 이 말을 듣고 이윤성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는 사진 속의 그 단정한 얼굴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조영범의 완벽한 가면 아래 숨겨진 더럽고 뒤틀린 악의를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박상칠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시절 조영범은 항상 그곳에 있었다. 마치 구경꾼처럼 쇼를 즐기면서 한 번은 아무렇지 않게 묻기까지 했다. 너 누나 있지 않아? 몇 살이야? 이 생각을 하니 이은성은 다시 한번 망설임 없이 선언했다. 조영범, 내 인생을 망친 그 개자식은 자신의 진짜 악마성을 숨기는데 최고야. 면회를 마치고 감방으로 돌아오니 무릎 꿇고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없었다. 바로 박상칠이었다. 무슨 일이야?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뚱뚱한 녀석이 즉시 더듬거리며 설명했다. 점심 식사 후에 박상칠이 계속 벽 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박상칠이 식사를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은성은 갑자기 앞으로 나아가 그의 멱살을 잡았다. 야, 이 빌어먹을 쓰레기 새끼야. 내까짓게 감히 음식을 낭비해? 눈이 뒤집힐 때까지 목이 졸린 박상칠은 더듬거리며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이은성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경추를 부러뜨릴 만큼의 힘을 거있으며 다시 경고했다. 내가 말했지. 넌 말하면 안 된다고. 너 같은 인간 이하의 생물은 더 이상 인간의 언어를 사용할 자격이 없어. 그의 다리가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오랫동안 이렇게 고문당한 후 그는 이미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고 반복된 산소 부족은 뇌 손상을 일으켰다. 박상철은 더 이상 예전의 자칭 강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은성의 눈에는 이것만으로는 아직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다. 남은 6일 동안 박상철을 101번 더 기절시켜서 깔끔하게 일영회를 채우겠다고. 6일 후 그는 마침내 햇빛 아래로 돌아왔다. 원래 목표였던 0번의 기절은 마지막 순간에 초과되어 총 200회가 되었다. 이 끔찍한 기록은 그의 조력자로서 다시 찾아온 조한나를 매우 만족시켰다. 그녀는 조급하게 그를 차 안으로 손짓했다. 1시간 뒤 바로 다음 임무를 시작할 거야. 행동에 나서기 전에 노련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먼저 그를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마법 같은 손길 아래 이은성은 흉터투성이의 소년원생에서 풋풋하고 잘생긴 고등학생으로 변신했다. 쉴 틈도 없이 그는 조영범이 다니는 고등학교로 달려가 새로운 전학생으로서 교실 앞에 서서 차분하게 자기소개를 했다. 내 이름은 이은성이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선생님은 10분 후에 수업을 시작한다며 그에게 앉을 빈자리를 무심하게 가리켰다. 뚱뚱한 아이 옆을 지나가자마자 그가 조급하게 자신을 막아설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어이, 방금 내 자기소개는 너무 성의가 없었어. 이번엔 더 크게 다시 해. 이런 지루한 도발은 너무나 많이 봐왔다. 그는 교실 문을 힐끗 보고 선생님이 시야에서 벗어났는지 확인했다. 다음 순간 그의 발끝은 뚱뚱한 아이가 아닌 그 뒤에 숨어있던 인물을 향해 올라갔다. 뚱뚱한 아이가 시비를 걸 때 목소리에 섞인 부자연스러운 긴장감은
이미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뒤에서 두 놈이 숨어서 함께 히히덕거리는 것을 보고 이은성은 즉시 진짜 주동자들을 알아챘다. 기회를 포착한 그는 뒷줄에서 비웃던 놈 중 하나의 뺨을 연달아 후려친 후 뒤에서 달려들려던 다른 놈을 깔끔하게 업어쳐 바닥에 매다 꽂았다. 그러고는 그곳에 있던 모두의 경악스러운 시선 아래 바닥에 쓰러진 양아치를 위에서 내려다보며 자기소개를 반복했다. 내 이름은 이은성이다. 18살이다. 취미는 독서와 싸움. 바로 그날 새로운 전학생이 첫날부터 학교장을 쓰러뜨렸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캠퍼스 전체에 퍼졌다. 그날 오후가 되자 한 무리의 양아치들이 이미 화장실 입구를 막고 두들겨 맞은 친구를 위해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으르렁거렸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이윤성의 예상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 그는 근처의 빗자루를 잡아 가장 가까이 있는 놈에게 먼저 내리친 후 번개 같은 속도로 나머지를 처리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나 아무도 비명을 지를 틈이 없었다. 촌극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3학년의 실세인 김상욱이 분노하며 나타났다. 내 허락도 없이 내 구역에서 후배들을 건드려 그런 짓을 하면 대가는 아주 비쌀 거야.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이은성에게 땅바닥에 짓눌려 체면도 없이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맞았다. 이 장면을 멀리서 조영범이 보게 되었다. 그 순간 그의 눈에는 위험한 흥분이 번뜩였다. 그는 마음속의 즐거움을 억누르며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먼저 처리할 일이 있다며 동료들을 보냈다. 방과 후 이은성이 학교를 떠나려 할 때 머리에 붕대를 감은 김상욱이 무리를 이끌고 그를 막아섰다. 나 좀 따라와. 그들은 그를 옥상까지 데려갔다. 그곳에는 조영범이 미리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는데 어이없을 정도로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너 싸움 정말 잘하는구나. 전학 오자마자 같은 반 친구들을 그렇게 패다니. 내가 널 후원해준다면 돈은 얼마나 받고 싶어? 긴장하지 마. 우리 집은 이런 건물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거든. 이윤성은 차갑게 미소 지을 뿐 눈을 들어 그를 노려보았다. 나 이윤성인데 나 기억 안 나. 그 말에 조영범은 얼어붙었다. 그의 기억 속 그 쓰레기 이은성은 빨간 머리에 왼쪽 눈 위에 흉터가 있어야 했다. 어떻게 눈앞에 폭발적인 전투력을 가진 이 깔끔한 녀석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 그는 이은성의 머리채를 한 움큼 잡고 앞머리를 들어 올려 확인했다. 정말 왼쪽 눈 위에는 흉터가 없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막연한 공포가 솟아올랐다. 이윤성은 이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았고 자신의 위협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즉시 화제를 바꿨다. 진정해. 난 내가 아는 그 녀석이 아니야. 우연히도 너희들이 그 라이브 방송에서 가지고 놀았던 이윤성과 이름이 같을 뿐이야. 내 기억이 맞다면 너도 그 라이브 방송에 있었지. 안 그래? 너희들의 그 작은 쇼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알기나 해? 하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면 기분이 많이 나아질지도 모르지. 돈 많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성의를 보여봐. 이 말에 조영범은 잠시 멍했지만 금방 알아차렸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그 쓰레기가 아니었던 거다. 그는 대담하고 머리가 좋은 괴물이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바로 그가 가장 좋아하는 타입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윤성을 데리고 건물 전체를 둘러보게 했다. 서류상으로는 조영범 아버지 소유의 건물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관리 권한이 그의 손에 있었다. 안에서는 호텔 안에 카페를 운영하며 가끔 가출 청소년들을 받아들였다. 말을 하면서 그는 지하층에 있는 사우나 문을 밀어 열었다.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덩치 큰 남자와 거의 부딪힐 뻔했다. 그 얼굴을 보자마자 이은성의 심장이 꽉 조여왔다. 집이 불타고 막대한 빚을 지게 된 후 어느 날 누나가 갑자기 어떤 덩치 큰 남자와 함께 떠난다고 했다. 그 역겨운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 없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조영범의 소개를 받은 후 그 덩치 큰 남자는 예전에 그 쓰레기와 이름이 같다는 것을 알고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생긴 것부터 멍청해 보이는데 이윤성의 이마에 즉시 핏대가 서며 쏘아붙였다. 날 알아? 모르면 닥쳐. 배짱 있으면 지금 당장 나랑 붙어. 덩치 큰 남자는 신입이 감히 면전에서 자신을 도발할 줄은 몰랐고 그 역시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영범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그는 즉시 끼어들어 분위기를 진정시켰다. 그래서 너희들 이제 같이 일할 생각 없는 거야? 그런 거야? 아니면 그냥 보스는 상관없다고 결정한 건가? 그 직후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그는 이윤성에게 즉시 처리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아직 이 녀석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기에 먼저 시험을 해봐야 했다. 임무는 우스울 정도로 간단하게 들렸다. 그저 지정된 장소로 가서 두 사람을 데려오기만 하면 됐다. 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이은성은 시키는 대로 했다. 불과 몇 분 만에 그는 가출 소녀 2명을 차에 태워 건물 5층에 있는 호텔방으로 데려갔다. 그의 속도에 조영범마저 약간 놀랐다. 만족한 그는 그의 어깨를 힘껏 두드렸다. 이제부터는 최경민의 지시를 따르면 돼. 이은성은 말없이 따라갔지만 그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최경민을 찢어버릴 듯 차가웠다. 이성이 그의 귓가에 계속 속삭였다. 조용범에게 차근차근 다가가고 싶다면 먼저 그들 중 하나가 되어야 했다. 최경민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숨겨진 문을 열었다. 안에는 컴퓨터실이 있었고 몇몇 공범들이 두 소녀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있었다. 작업이 끝나자 갓 인쇄된 운전면허증 2개가 최경민에게 건네졌다. 이은성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보고 최경민은 의기양양하게 설명했다. 이 건물 호텔에 누군가 체크인하자마자 우리는 그들의 신분증을 복사해 그리고 그들의 이름으로 차를 빌려서 불법 차량으로 개조한 다음 팔아버리지. 그렇게 되면 이 호구들은 전과가 생길 뿐만 아니라 약 5천만 원의 빚까지 지게 되는 거야. 게다가 미성년자라도 그들 명의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대출을 다 받아내려고 하지. 결국 그들의 미래는 기본적으로 3가지 길로 나뉘게 돼. 이은성은 마음속으로 이미 첫 번째 길을 알고 있었다. 부모님이 나서서 빚을 갚아주는 것. 두 번째 길은 저기 걸어다니는 짝퉁 진열대 같은 김상욱처럼 걔처럼 여기서 일하게 되는 거지. 한눈에 봐도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여기에 와서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때 최경민은 그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너 꽤 똑똑한데. 사실 이 호텔에 묵었던 거의 모든 사람이 조영범에게 빚을 지고 있었다. 가출 청소년부터 성인 손님까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었다. 조영범이 말 한마디 하면 엄청난 무리가 그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달려들 것이었다. 그는 사실상 이 지역 전체의 젊음을 집어삼키는 어둠의 손으로 볼 수 있었다. 여기서 최경민은 갑자기 시익 웃으며 세 번째 선택지를 밝혔다.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여자애들의 경우 조영범은 좀 나이 있는 여자를 좋아해. 너무 어린 여자애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대부분 내가 이런 일을 처리하지. 말을 마친 그는 심지어 황홀한 표정으로 그 순간을 음미했다. 그는 전혀 몰랐다. 그 순간 분노가 이윤성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는 것을. 이 녀석은 그의 복수 목록에서 가장 먼저 처리될 대상 중 하나가 될 것이었다.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최경민은 동의서를 꺼내들었다. 표면적으로는 쉼터 보호 동의서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기 대출 조항을 교묘하게 숨겨놓았다. 이것이 그가 다음에 이윤성에게 시키고 싶은 일이었다. 방금 데려온 두 소녀가 지장을 찍게 할 방법을 알아내는 것. 그가 성공하면 그 서류는 그들의 인생을 지옥으로 보내는 편도 티켓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가볍게 말했다. 걱정 마. 아직 어리고 원하는 것도 많잖아. 금방 다 갚을 거야. 그렇게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모든 것을 이윤성에게 맡기고 떠났다. 이까지 온 이상 복수의 길에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는 잠시 이 짐승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방문을 열고 두 소녀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동의서에 지장을 찍어. 여기 계속 있고 싶으면 찍어야 해. 소녀들은 이미 잔뜩 경계하고 있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거절했다. 심지어 계속 강요하면 그냥 나가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은성은 그 쓰레기들이 그렇게 쉽게 다룰 수 있는 걸 넘겨주지 않을 거라고 이미 예상했다. 그는 돌아서 문으로 각황 소리를 내며 문을 닫고 잠갔다. 최경민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지장만 받아내라고 했으니 그는 그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해줄 생각이었다. 몇 번의 날카로운 비명 속에서 최경민은 마침내 당황하여 열쇠를 들고 달려왔다. 문을 여는 순간 그가 본 것은 이은성이 한 소녀의 목을 팔로 단단히 감고 동의서에 억지로 지장을 찍게 하는 모습이었다. 그 광경은 최경민조차 숨을 들이키게 만들었다. 이 테스트를 지켜보기 위해 감시 카메라가 있는 방을 특별히 준비했지만 이 녀석이 이 정도로 나올 줄은 몰랐다. 완전 미친놈인가? 물론 그는 이윤성이 들어오자마자 카메라를 발견했고 저 두 소녀 역시 미리 연락해둔 성인 배우라는 사실을 몰랐다. 이 복수를 위해 그는 모든 단계를 계획에 넣어 계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범이 나타났다. 이윤성이 일을 깔끔하고 단호하게 처리한 것에 매우 만족하며 그는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팀에 합류시키고 다음 날부터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전에 최경민을 따라 모든 절차를 익혀야 했다. 불이 꺼지고 방은 어둠에 잠겼다. 최경민은 휴대폰과 붉은 셀로판지를 꺼내며 잘 보라고 신호했다. 이 붉은 필름을 휴대폰 카메라에 대기만 하면 방에 있는 모든 카메라의 적외선 LED를 볼 수 있어. 여자들 방에서 이렇게 또 다른 수익을 내는 거지.
그는 이은성에게 카메라 위치를 외우게 하면서 동시에 일깨워줬다. 오늘 밤엔 진짜 손님이 올 거야. 배터리 넣을 때 조심해. 이거 비싼 거거든. 이은성은 아무 말 없이 눈앞의 일에만 몰두했다. 그는 마침내 조영범의 진짜 범죄 현장에 잠입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이 자신의 통제 안에 있도록 해야 했다. 그가 몰래 장비를 조작하고 있을 때 최경민이 갑자기 한숨을 쉬었다. 조영범은 진짜 천재야. 거의 타고난 범죄자지. 웬만한 사이버 범죄는 다 해봤을걸. 너랑 이름이 똑같은 쓰레기 놈 하나 있었는데 걔한테 반쯤 죽도록 괴롭힘 당했지. 그 병신은 아마 아직도 모를 거야. 그때 박상철이 자기를 괴롭혔던 방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조영범 아이디어였다는 걸. 더 역겨운 건 그 쓰레기한테 누나가 있었다는 거야. 그렇지. 화재 후에 집안이 빚더미에 앉아서 그때 그 누나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날카로운 통증이 이윤성의 심장을 찔렀다. 누나와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침착했던 계획을 순식간에 뒤틀어버렸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아무렇지 않은 척 카메라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최경민에게 와서 봐달라고 했다. 상대가 아무 의심 없이 몸을 숙이는 순간 이윤성은 그의 손목을 낚아채고 다리를 휘둘러 매섭게 걷어찼고 단 1초 만에 최경민의 팔 한쪽이 꺾여버렸다. 전원 코드가 그의 다른 손을 감았고 그는 저항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의 눈에 서린 공포를 보며 이윤성은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생각이 없었다. 네가 방금 말한 그 쓰레기의 누나, 이름은 이나윤이고 그 쓰레기 동생이 바로 나다. 한때 그와 누나는 3살 차이였다. 그가 작고 약했기 때문에 누나는 집에서 항상 장녀이자 반쯤은 부모 역할을 해왔다. 그의 눈에 누나는 가족이자 영웅이었다. 한 번의 화재가 그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집이 불탄 후 그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시주택으로 이사했다. 어둡고 축축한 반지하였지만 적어도 화재 피해를 입은 다른 이웃들과 겨우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는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는 아들이 일부러 불을 질렀다고 믿지 않았고 조심스럽게 떠보았다. 다른 애들이 시킨 거니? 학교에서 누가 널 괴롭히니? 그녀의 끊임없는 질문에 이윤성의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어머니가 진정으로 믿어줄 만한 방법으로 자신을 설명할 방법을 몰랐다. 그가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17살의 누나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그 광경을 보고 충격에 빠져 문틀을 손바닥으로 세게 쳤다. 집이 어쩌다 이 꼴이 된 거야? 이은성은 다음 순간 꾸중이나 심지어 매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신 그녀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꼭 감쌌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부드러웠다. 얼굴은 왜 그래? 엄마도 너무 마르셨잖아. 둘 다 고생 많았지. 가족의 진정한 기둥으로서 누나는 또래보다 훨씬 강하고 성숙했다. 그녀는 성적도 우수하고 성격도 밝고 외모도 뛰어났다. 그녀의 인생길은 탄탄하고 찬란한 빛의 길이었어야 했다. 할머니 역시 화재로 심한 충격을 받아 이제는 제대로 말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누나는 그저 꼿꼿이 등을 편 채 말없이 돌아섰다. 그 팽팽한 등을 보며 이은성은 사무치게 부끄러웠다. 그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후회했다. 일이 이렇게 될 리가 없었는데. 화재 이후 그의 학교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반에서는 그를 통제하기 위해 특별히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다. 화장실에 가든 물을 마시러 가든 교무실에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먼저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내 안경 쓴 프로드라고 자칭하는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모든 반 친구들이 그 그룹에 있었다. 그 프로드가 사실 조영범이라고 의심했지만 증거는 전혀 없었다. 그날 그는 교무실에서 통지서를 가지고 돌아와 단톡방에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 허락을 요청했다. 돌아온 답은 안 되라는 한 단어였다. 점심시간 내내 다른 아이들이 먹고 놀고 수다를 떠는 동안 그는 책상에 꼼짝 않고 앉아있다가 결국 바지에 실례를 했다. 바지에 오줌과 똥이 묻은 채로도 그는 일어설 권리가 없었고 그것이 가장 절망적인 부분도 아니었다. 방과 후 그 불량배들은 모두의 책가방을 그에게 걸고는 온갖 하찮은 구실을 찾아 돌아가며 그를 때렸다. 그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반원형으로 둘러싼 주먹과 발길질이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겠구나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있을 때 누나가 갑자기 교실로 뛰어들어왔다. 말없이 그녀는 불량배 중 한 명의 뺨을 때리고는 거의 이성을 잃은 채 체격과 기세로 그들을 모두 압도하여 무리 전체를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 순간 이은성은 누나가 와준 것이 사무치게 고마웠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무리 뒤에 숨어
생각에 잠긴 조영범의 얼굴을 보고는 불길한 예감이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돌아온 후 그의 휴대폰은 계속 울려댔다. 메시지가 연달아 터져나왔다. 그는 그저 공처럼 몸을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는 숨길 수 없었다. 누나가 휴대폰을 집어들고 메시지를 하나씩 훑어보았다. 거기에는 그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고 모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너무 마음이 아파 말을 잇지 못했고 결국 그를 꼭 껴안아줄 뿐이었다. 그동안 혼자서 버티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정말 힘들었겠다. 이제 괜찮아. 이제부터는 내가 있잖아. 누가 널 괴롭히든 내가 하나씩 다 처리해줄게. 그날 밤 험상궂게 생긴 거구의 남자가 그들의 집문을 두드렸다. 그는 누군가의 심부름을 왔다며 누나를 불러내 이야기 좀 하자고 했다. 같은 시각 조영범은 훔친 고급차에 앉아 향수를 뿌리며 곧 미성년자 소녀와 벌어질 모든 일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것도 그냥 소녀가 아닌 친구의 누나였다. 그의 기분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하지만 마침내 그녀를 만났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수줍은 미소가 아니었다. 그를 맞이한 것은 이나윤의 철권이었다. 그녀는 그의 멱살을 잡고 순전히 완력으로 차에서 끌어냈다. 그녀의 분노, 어린 추궁에 조영범은 평정을 잃고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그 나이대 애들은 다 그렇게 놀아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고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촉법 소년이 뭔지 몰라.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법이 우릴 봐준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힘들어지는 건 내 남동생일 거야. 다음 순간 뺨 한 대가 그의 입을 다물게 했다. 누나는 14살짜리가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 법이 저런 쓰레기를 벌하지 못한다면 오늘 자기 손으로 직접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가 마침내 그를 실컷 때리고 떠났을 때 그는 차에 앉아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경고에 고개를 끄덕이며 온몸을 떨었다. 하지만 뒤따른 굴욕감은 독처럼 그의 온몸에 퍼져나갔다. 늘 자부심으로 여기던 그의 자존심은 여자에게 얼굴이 엉망으로 부어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최경민이 화장실에서 나왔고 조영범은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그에게 이나연을 잡으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최경민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조영범에게 그것은 명백한 무시로 보였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엑셀을 밟아 고의로 누나와 최경민을 향해 돌진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마지막 순간에 옆으로 피해서 차에 치여 죽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영범의 이성은 이미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다. 그는 핸들을 돌려 정확히 누나가 있는 곳을 겨냥했다. 그는 그녀가 육상 선수였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들어왔기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가속 페달을 밟았고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두 다리가 그 자리에서 박살났다. 그 후로 누나는 육상을 포기하고 수영으로 전향했지만 또 다른 사고로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 대목에서 이은성은 담담하게 그 피로 물든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다. 그제야 최경민은 눈앞의 인물이 돈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지위 때문에 온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복수를 위해 이곳의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억지로 차가운 웃음을 지어 보였다. 조영범을 상대하겠다고? 그건 망상에 불과해. 물론 그 역시 얼마나 어려울지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거대한 금융미로를 이용해 판을 뒤집고 그들 모두를 물어뜯을 계획이었다. 한편 집에서 쉬려던 조영범은 갑자기 자신의 은행 계좌 중 하나가 동결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비슷한 메시지가 연이어 도착했다. 그의 명의로 된 모든 계좌가 순식간에 동결되었다. 이 모든 것은 이은성이 꾸민 일이었다. 그는 최경민의 이미 엉망이 된 팔을 더욱 세게 움켜쥐고 차갑게 첫 번째 계획을 설명했다. 머지않아 너는 죽은 채로 발견될 거야. 물론 널 죽이는 건 내가 아니야. 궁지에 몰린 조영범이겠지. 알고 보니 그 테스트 이후 조영범은 그에게 월급과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한 전용 계좌를 주었다. 그 계좌는 노숙자 명의로 개설되어 경찰이 실제 사용자를 추적할 수 없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을 때 이은성은 모든 기록이 깨끗하게 지워진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그는 데이터를 한 줄 한 줄 복구했다. 그는 모든 조직원의 계좌가 이 자금줄에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최경민이 조영범 몰래 거액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최경민의 이름으로 금융시스템에 사망신고를 하여 그와 연결된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다. 최경민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고 실토하지 않는 한 조영범은 진실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조영범은 누구를 의심할까? 이은성은
얼음처럼 차가운 침착함으로 그 객관식 질문을 최경민에게 되던졌다. 조영범 같은 사람은 배신자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설령 최경민이 진실을 말하더라도 자신의 횡령 사실까지 함께 드러날 터였다. 궁지에 몰린 그는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영범의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최강의 전투원인 권창수가 뺨 한 대로 그를 몇 미터나 날려버렸다. 이쯤 되자 조영범은 이미 그를 제1용의자로 지목한 상태였다. 그는 차갑게 위협했다. 실토하지 않으면 창수가 여기서 널 끝장낼 거다. 최경민의 속에서 분노가 들끓었다. 만약 이은성이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 마침내 이은성이 나타났다. 하지만 최경민이 경악스럽게도 그는 그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모두 앞에서 그를 무자비하게 구타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 서린 분노는 다음 주먹에 그를 죽일 것만 같았다. 분풀이를 마친 후에야 그는 갑자기 돌아서서 조영범에게 포효했다. 이 개자식아, 너 저놈이랑 나까지 같이 끌어내릴 셈이야? 이 새끼 약쟁이라고. 이놈 때문에 우리 전부 다 위험해진 거 몰라? 그의 주먹이 연거푸 최경민의 얼굴에 쏟아졌고 그 분노는 무서울 정도로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 조영범이 갑자기 그를 멈추라 소리치고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눈을 가늘게 떴다. 대체 넌 뭐가 그렇게 화가 난 거지? 왜 저놈을 저렇게 심하게 대하는 거야? 예상했던 질문이 마침내 나왔다. 계획대로 이은성은 대답했다. 그 계좌 안전하다고 네가 말하지 않았어? 그럼 내가 거기 넣어둔 돈은 어떡하고? 전부 다 그냥 그렇게 날아간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건데? 이번에는 조영범이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랬던 거군. 다른 모든 것보다 너한텐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였어. 그 자리에서 그는 이은성이 잃은 금액을 전액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그는 한 가지 조건도 내걸었다. 그에게 이전에 최경민이 맡았던 일을 넘겨받으라는 것이었다. 그제야 최경민은 이 모든 계략의 진정한 목적을 깨달았다. 단지 자신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짓밟고 그의 지위와 신분까지 빼앗으려는 것이었다. 그는 이 소년이 정말로 위험한 천재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자신을 미끼로 삼은 것은 명백히 조영범의 편집증을 그에게 돌리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이은성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고 생각했을 때 늘 침묵하던 권창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거짓말이야.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 그러고는 으스스하게 덧붙였다. 당장 저놈 누나를 뽑아버릴 거야. 그런 압박에도 이은성은 비웃기만 했다. 이 장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예상 안에 있었다. 여기 오기 전에 자신을 훈련시킨 스승에게 특별히 물어봤었다. 상대가 덩치가 크고 옷이나 머리카락 잡는 걸 좋아하면 가발이 벗겨지지 않으면서 이기려면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스승의 대답은 간단했다.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꽉 조여라. 처음부터 내 옷을 잡게 만들어라. 그래서 권창수가 달려들었을 때 그는 일부러 가까이부터 양팔로 남자의 허리를 감쌌고 상대가 본능적으로 그의 후드를 잡게 만들었다. 그 한 번의 잡아채기로 후드티 전체가 벗겨졌고 그는 짧지만 절대적인 우위를 점했다. 후드를 꽉 조인 것은 가발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가 한 번에 쉽게 벗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후드티가 벗겨지는 그 순간을 포착해 그는 망설임 없이 발차기를 날려 거구의 행동대장을 쓰러뜨렸다. 이 단 한 번의 빈틈을 이용해 그는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켰다. 그가 연이어 발차기를 하려던 순간 조영범이 갑자기 멈추라고 소리쳤다. 그는 이은성을 멈추게 했을 뿐만 아니라 권창수가 반격하는 것도 막았다. 이은성은 즉시 순순히 물러나며 결백하다는 듯 양손을 내보였다. 멈추라면 멈춰야죠. 저는 윗사람 말을 정말 잘 듣는 타입이거든요. 안 그러면 팀이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조영범에게 그 말은 유난히 듣기 좋았다. 반면 방금 자신의 판단에 계속 반박한 것은 권창수였다. 말을 듣지 않는 부하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 느낌을 주었다. 그는 돌아서서 권창수에게 경고했다. 윗사람 말 듣는 법 좀 배워야겠다. 건물 정문을 나서고 나서야 이윤성은 마침내 긴 한숨을 내쉬었다. 방금 전에 발차기를 떠올리며 그는 얼굴을 맞고도 권창수가 겨우 버텼다는 사실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번엔 더 조심해야겠어. 이 폭풍은 잠시 잦아들었고 표면적인 삶은 다시 평소의 궤도로 돌아왔다. 학교에서 조영범은 여전히 선생님 눈에는 모범생, 동급생들 눈에는 다정한 선배, 가족들 눈에는 착한 아들이었다. 그것이 모두 철저하게 유지된 가면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윤성뿐이었다. 바깥 세상에서는 거칠고 잔인하지만
학교와 집에서는 의도적으로 다정했다. 그에게 그 대비는 일종의 성적 취향이자 욕망을 해소하는 방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용범에게 감사해야 했다. 바로 이 남자가 그를 범죄 조직으로 이끌어주고 복수를 위해 잠복할 완벽한 위치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그가 할 일은 그 화려한 가면 뒤에 모든 사람을 조금씩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것뿐이었다. 그날 모의고사 성적이 나왔다. 조영범은 전국 10등이라는 인상적인 성적을 거두었다. 담임 선생님은 성적표를 보며 그의 능력에 진심으로 감탄했고 조영범은 늘 그랬듯 수줍고 겸손한 표정을 지었다. 전부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반 친구들은 놀리지 않을 수 없었다. 선생님이랑 조영범은 정말 잘 어울려. 이 행실, 바르고 뛰어난 모범생이 이미 약혼자가 있는 이 선생님에 대해 더러운 생각을 품어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남몰래 이 상황을 즐기고 있을 때 대머리 선생님 한 분이 교실로 급히 들어왔다.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조영범의 이름을 부르며 당장 따라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캠퍼스의 한적한 구석으로 갔다. 김 선생은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내던지며 따졌다. 시험지 훔친 거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내가 말했지. 그런데 왜 학교에 방금 시험 부정에 대한 익명 제보가 들어온 거야? 믿을 수 없다는 듯 조영범은 휴대폰을 빼앗아 내용을 읽은 뒤 김 선생에게 되물었다. 또 다른 사람한테 시험지 보여줬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워졌다. 이 일, 저 혼자 뒤집어 쓰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매달 얼마씩 주는지 잊지 마세요. 늙은이. 그림자에 숨어있던 이은성은 그들의 다툼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들었다. 역시나. 그는 속으로 비웃었다. 진짜 배우는 이 학교 선생이구나. 그들의 사업 상당수가 학생 신분에 의존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학생들의 이름을 악용할 수 있는 건 선생들뿐이지. 이 검은 사슬을 점차 해체하기 위해 그는 조안나에게 학교 공식 사이트에 익명으로 그 부정행위 신고를 올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조영범을 완전히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지금 조영범이 허둥대는 모습을 지켜보며 몰래 엿듣고 있던 담임 선생님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 순진한 선생님은 자기 반 모범생과 학생부장 김 선생이 뒤에서 그렇게 추악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상대의 경계심이 흔들리는 동안 이은성은 또 다른 비밀을 던졌다. 조영범이 선생님 책상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몰래 카메라라기보다는 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감시하는 장치에 가까워요. 그의 말에 담임 선생님은 즉시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얼마 전 조영범이 특별히 아로마 디퓨저를 선물했던 것을 문득 떠올렸다. 그때는 그저 사려 깊다며 어리석게도 고마워했었다. 지금 돌이켜보니 소름 끼칠 뿐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이은성이 그녀를 막았다. 경찰에 신고하면 선생님이 먼저 다칠 수도 있어요. 저놈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게 특기거든요. 그는 간절히 부탁했다. 부디 이 일은 먼저 저에게 맡겨주세요. 우선 조영범의 오른팔부터 잘라내겠습니다. 얼마 후 조영범은 이은성과 권창수를 불러 익명신고 위기를 조용히 처리할 방법을 논의했다. 기회가 왔다. 모든 것을 이미 조사한 척하며 이은성이 말했다. 그 글을 올린 사람의 IP 주소를 이미 추적했습니다. 그는 준비된 서류를 펼쳐보였다.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주소에 고등학생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권창수에게 지금 가서 그 사람을 잡아오라고 제안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는 말을 듣자마자 조영범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명령했다. 당장 그 빌어먹을 놈 잡아와. 골치 아팠던 문제에 해결책이 보이는 듯하자 그의 말투에는 약간의 고마움이 묻어났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이은성은 이 기회를 틈타 덧붙였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그냥 바로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가 수수료는 받고요. 오후에 담임 선생님은 조영범을 교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말했다. 교장 선생님께서 교내 미화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 하셔. 일이 많은데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네. 조영범이 막 동의하려던 순간 그는 선생님 책상 위에 있던 아로마 디퓨저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는 억지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선생님, 아로마 디퓨저 어디 갔어요? 버리셨어요? 담임 선생님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거 교장 선생님이 미화 사업에 쓰고 싶다고 가져가셨어. 그 말에 조영범은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그는 항상 극도로 신중했다.
이것은 이은성이 이미 오래전에 명확히 꿰뚫어 본 것이었다. 한국에서 성범죄는 가장 민감하고 위험한 영역 중 하나다. 성과 관련된 일이라면 조영범은 거의 항상 직접 처리하려 고집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여러 개의 도주로를 미리 계획해 두었을 것이다. 아마 이번 선생님 건에서도 이미 어떤 자기보호 계획을 세워두었을 터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은성은 이미 그의 퇴로를 막아버렸다. 그는 단순한 감시장치를 조용히 진짜 몰래카메라로 바꿔놓았다. 누군가 아로마 디퓨저에 영상 녹화 장비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조영범은 화장실 몰카범이라는 변태 딱지가 붙게 될 것이다. 한편 조영범은 교장 선생님이 아로마 디퓨저를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뒀다는 소식을 이미 들은 상태였다. 그 소식에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이 떠늘 뻔했다. 마침내 위험을 무릅쓰고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아로마 디퓨저를 회수하려던 찰나. 여선생님 두 분이 마침 걸어 나왔다. 그는 잘 숨겼다고 생각하며 겁에 질려 고개를 돌렸지만 그들 중 한 명이 단번에 그를 알아봤다. 이거 우리 학교 전국 1등 아니야?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교실로 돌아가. 그녀의 말은 그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듯 했다. 몰카 촬영이 발각되면 어떤 사회적 파멸을 맞게 될지 깨닫자 수치심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이 터지기 전에 아로마 디퓨저를 되찾아야만 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잠시 미쳤던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켰다. 있는 용기 없는 용기를 다 내어 그는 여자 화장실 문고리를 잡고 발끝으로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찾고 있던 아로마 디퓨저가 아닌 평범한 디퓨저뿐이었다. 거의 동시에 옆 남자 화장실에서 고함이 들려왔다. 어이, 이거 안에 뭔가 반짝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윤리교사 민동욱의 목소리였다. 여자 화장실에 서 있던 조영범은 완전한 절망에 빠졌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윤성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이제 카메라는 영상 촬영뿐만 아니라 추적을 위한 정확한 증거까지 제공할 수 있었다. 경찰이나 학교가 이걸 손에 넣으면 누가 장치를 설치했는지 알아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단 몰카범으로 낙인 찍히면 그것은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번에 이은성은 조영범을 가장 악질적인 변태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와 조한나는 손발을 맞춰 온라인에 재빨리 소문을 퍼뜨렸다. 명문고 남학생이 남자 교직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선생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훔쳐봤다. 한편 권창수가 이전에 받은 주소로 찾아갔을 때 그를 기다린 건 고등학생 제보자가 아니라 흉악한 깡패무리였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그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 그제야 그는 이은성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격분한 그는 혼자서 수십 명의 깡패를 쓰러뜨리고 이은성을 찾아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맹세했다. 다른 한편 윤리교사 민동욱은 아로마 디퓨저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 그는 즉시 몰카범을 잡을 방법을 제안했다. 우선 이 장치를 증거로 보존하거나 온라인에서 이 카메라 모델을 검색해 언제 어디서 샀는지 알아냅니다. 그렇게 하면 범인을 빨리 특정할 수 있습니다. 신성한 학교 환경에서 감히 몰래 촬영을 하는 쓰레기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모든 단어가 낙인처럼 조영범의 귀에 박혔다. 그는 처음으로 한국의 성교육과 성범죄 제도의 위력, 그리고 성범죄자로 낙인 찍힌 사람을 기다리는 공포를 제대로 느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안절부절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가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그가 속수무책일 때 이은성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그는 느긋한 목소리로 그날의 업무 완료를 보고했다. 초조해진 조영범은 들을 인내심이 없어 전화를 끊으려 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감지한 이윤성은 드물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돕겠습니다. 도움을 주겠다는 그 말은 고립되고 절망적인 조영범에게 동화줄과도 같았다. 그는 즉시 이은성에게 만날 약속을 잡고 개인적인 부탁이 있다고 말했다. 물건 하나를 가져와 달라는 것이었다. 학교 선생님, 책상에 파란색 아로마 디퓨저가 있어. 당연히 이은성은 이 부탁을 즉시 수락했다. 그가 아로마 디퓨저를 되찾도록 돕는 것은 그를 더 빨리 심연으로 끌어내리는 것일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을 모른 채 조영범은 그에게 진심으로 몇 번이고 고마워하며 심지어 싸움꾼 권창수보다 내가 더 쓸모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마침내 아로마 디퓨저를 되찾은 그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고 서둘러 안에 있는 메모리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받침대에서 빨갛게 깜빡이는 작은 장치를 발견했다. 그게 무엇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로 민동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그는 차 안에서 지시를 외치고 있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추적기가 오 선생님이 말씀하신 위치에 있다고 나옵니다. 범인이 틀림없어요. 알고 보니 그날 이은성은 담임오 선생님에게 진실을 밝히면서 작은 추적기를 꺼내 아로마 디퓨저에 몰래 붙인 뒤 남자 교직원 화장실에 놓아달라고 했던 것이다. 조영범이 찔리는 게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회수하려 할 것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들의 예상대로 전개되었다. 그제야 오 선생님은 용기를 내어 민동욱에게 화장실의 아로마 디퓨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지금의 추격전으로 이어진 것이다. 외진 구석으로 도망친 후 조영범은 아내 범죄 증거를 없애기 위해 미친 듯이 아로마 디퓨저를 박살냈다. 마침내 파편 속에서 메모리 카드를 파냈을 때 그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민동욱에게 잡혔다. 살기 위해 그는 전력을 다해 달렸고 골목에서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질주했다. 기둥과 주차된 차 뒤에서 그는 민동욱이 정신없이 그를 찾는 것을 지켜봤다. 메모리 카드를 파괴하고 그들이 찾지 못하도록 잠시 숨어있기만 한다면 그는 실제로 이 위기를 어물쩍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동욱은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교육자로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내가 셋을 세기 전에 자수하면 아직 선처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숫자 하나하나가 사형 선고처럼 들리며 이미 산산조각난 조영범의 신경을 계속해서 두드렸다. 그가 셋을 다 셌을 때도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다. 완전히 실망한 그는 비장의 카드를 쓰기로 결심하고 걸어가며 외쳤다. 헤이, 시리. 주차장 전체에 여러 음성 비서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제야 조영범은 자신에게 휴대폰이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그가 막 전원을 끄려고 길게 누르려던 순간 화면이 민동욱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환하게 켜졌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있었다. 끝났다.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뒤에 있는 얼굴과 마주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뒤에서 지켜봐지는 공포와 질식감을 제대로 경험했다. 정체가 탄로났음에도 그는 여전히 도망칠 기회를 포기하지 않았다. 한편 권청수는 마침내 이은성을 찾아냈다. 배신감에 눈이 먼 그는 무자비한 주먹을 연달아 날렸다. 이번에는 훨씬 더 신중하게 처음부터 발밑을 신경 쓰며 또다시 발밑 함정에 빠지는 것을 의식적으로 경계했다.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이것이 바로 이윤성이 원하던 속임수였다는 점이다. 상대가 하체를 방어하는 데 집중하는 순간을 노려 순식간에 그의 팔을 잡고 깔끔한 업어치기로 그를 바닥에 세게 매다 꽂았다. 이 판단착오는 권청수를 격분하게 했지만 그는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했다. 억압당할수록 감정을 더 잘 통제해야만 했다. 그래야만 판을 뒤집을 수 있었다. 불행히도 그는 한 가지를 간과했다. 그의 앞에 있는 상대는 이은성이었다. 둘 사이의 거리를 벌린 이은성은 갑자기 물었다. 왜 조영범의 오른팔이 되어서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해주는 거지? 권청수는 침묵했다. 한쪽에는 병원에서 위독하시고 장기적인 치료비가 필요한 어머니가 있었다. 다른 한쪽은 도움을 약속하고 할아버지가 병원장인 부잣집 도련님이었다. 그런 현실 앞에서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어머니를 위해 그는 그 동아줄을 붙잡아야만 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은성은 갑자기 모자를 그에게 던지고 그 틈을 타 다시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그리고는 소매를 내려 그의 목을 단단히 감았다.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몇 초 만에 사람의 의식을 흐리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권창수의 의지는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의식을 잃기 직전 그는 기어이 몸을 일으켜 세웠다. 하지만 그 위태롭고 반쯤 무너진 자세는 뒤에 있는 남자 이은성에게 더 큰 압박을 가할 기회만 주었다. 목을 두 배로 조여오자 그의 의식은 완전히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몽롱한 상태에서 그는 언젠가 봤던 프로그램을 떠올렸다. 아마존의 악어 대부분은 기회주의자다. 한번 먹잇감을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그는 악어의 턱에 걸린 새끼 사슴처럼 아무리 발버둥쳐도 빠져나올 수 없었다. 결국 권창수는 의식을 잃었다. 이은성은 휴대폰을 꺼내 조안나에게 즉시 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하고 조영범에게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되었다. 한편 조영범의 탈출은 실패로 끝났다. 그는 민동욱에게 붙잡혔다. 하지만 지금 가진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그는 갑자기 민동욱의 얼굴을 마구 발로 차기 시작했다. 소리치며 발길질을 했다. 왜 학교에서 조용히 가르치기나 하지? 왜 굳이 나를 쫓아와서 학생의 미래를 망치는 거야? 입만 다물고 있었으면 이 모든 게 다 지나갔을 텐데 왜 미친놈처럼 모든 걸 다 까발려야 직성이 풀리는 거냐고? 이런 무차별적인 발길질에 민동욱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혼란을 틈타 조영범은 지하 주차장의 다른 통로로 도망쳐 지원하러 달려온 경찰을 겨우 피했다. 인생에는 뭘 해도 안 되는 날이 있다. 그에게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 그는 권창수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몇 번을 전화해도 받지 않았다. 그가 당황하며 갈 곳을 잃었을 때 모퉁이에서 갑자기 이은성이 나타났다. 조영범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은성은 침착하게 설명했다. 여기 내 사무실, 건물 입구 아니야? 그냥 업무 자료 좀 가지러 왔어. 그 말을 듣자 참고 있던 숨이 드디어 터져나왔다. 마치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그는 상대의 품으로 쓰러졌다. 이은성, 미안하다. 사무실까지 좀 부축해줘야겠어. 지금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너뿐이야. 그의 치밀한 계획 끝에 이은성은 마침내 그의 완전한 신뢰를 얻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사람의 탈을 쓴 이 악마를 지옥으로 바로 보내주기로 했다. 그 기세를 이용해 순식간에 팔에 힘을 주어 조영범의 목을 감쌌고 상대가 완전히 정신을 잃을 때까지 놓지 않았다. 차가운 빗줄기에 정신을 차렸을 때 조영범은 수영장 위 몇 미터 높이의 다이빙대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당황한 나머지 몸이 미끄러져 물이 가득 찬 수영장으로 그대로 떨어졌다. 문제는 그가 수영을 못한다는 것이었다. 패닉에 빠진 그는 그저 수면을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다. 발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치솟아 그는 다시 물속으로 잠길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서 그는 날카로운 압정으로 뒤덮인 수영장 바닥을 보았다. 겁에 질린 그는 왜 이런 지옥 같은 곳에 던져졌는지도 모른 채 숨을 헐떡이며 다시 수면 위로 튀어올랐다. 고개를 돌려 수영장가에 앉아있는 사람 이은성을 보고 나서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개자식아, 왜 나한테 이래? 이은성은 바로 대답하는 대신 되물었다. 인어공주가 어떻게 다리를 얻게 됐는지 알아? 분명 조영범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 반응을 본 이은성은 더욱 역겨움을 느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다니. 넌 정말이지 날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그는 배수구로 걸어가 물의 흐름을 막고 있던 덮개를 확 열어젖혔다. 그럼 내가 제대로 기억나게 해줄게. 내 누나 이나윤은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 사고로 다리를 잃은 후에도 무너지지 않았지. 대신 수영을 시작했어. 아마추어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고 한동안 언론 인터뷰의 중심이 되기도 했지. 하지만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던 그때 쉽게 이겼어야 할 소송이 누나의 남은 삶의 의지를 완전히 파괴했어.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누나는 네가 고의로 차로 들이받았다고 고소했지만 넌 단순히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지. 난 원래 판사가 피해자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지만 최종 판결은 내가 미성년자이고 정식 운전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고의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려졌어. 현장에는 감시 카메라도 없었고 블랙박스도 꺼져 있었지. 사건 이후 피고인은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들을 근거로 판사가 너에게 내린 형량은 180시간의 사회봉사였어. 그 터무니없는 판결에 누나의 정신 상태는 급격히 무너져 내렸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을 위해 간신히 버티던 누나의 마지막 힘마저 산산조각 낸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지.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다고 계속 주장하던 네가 재판이 끝난 후 그 안에서 음성을 추출해 언론에 넘겨 대대적으로 퍼뜨릴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 하룻밤 사이에 누나는 피해자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되어버렸어. 순식간에 누나는 모든 네티즌들의 완벽한 사냥감이 되었지. 그 기분은 마치 쇠못이 박힌 땅 위를 억지로 굴려지는 것과 같아.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멈추지 않아. 사람들은 그저 자극적인 그림만 보고 성급히 판단할 뿐이야. 그들의 귀는 고통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해. 그때부터 누나는 다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내가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건 오직 죽음 같은 침묵뿐이었어. 결국 영혼 없는 인형처럼 한때 기쁨을 주었다가 고통을 안겨준 세상을 마주하며 누나는 아무런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어. 그저 옥상에서 뛰어내렸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현장에 도착한 내게 작별을 고했지. 아무리 조숙했다고 해도 누나는 그저 평범한 여고생이었을 뿐이야. 비극으로 끝나는 몇 안 되는 인어공주 이야기에서 여주인공은 명랑하고 친절하지만 목소리를 빼앗겨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되지. 자, 어때, 영범아? 아직도 전혀 기억 안 나? 힌트 하나 더 줄까? 그 말과 함께 그는 바로 수영장으로 뛰어들어 방심한 틈을 타 조영범에게 강하게 발길질을 날렸다. 조영범은 압정에 찔리며 귀신처럼 울부짖으며 수영장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이 자식이 쇠모 침대를 구르는 게 어떤 기분인지 제대로 느끼게 해주기 위해 이은성은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상대는 아직도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은성은 그냥 가면을 벗고 명확하게 밝혔다.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나? 나는 이은성이라고. 내게 완전히 휘둘리다가 결국 누나까지 잃었던 바로 그놈. 너희들이 이나윤이라고 부르던 그 재수없고 멍청한 년의 유일한 남동생. 이제 기억나지? 한 손에 들린 채 조영범은 발밑의 압정을 피하는 데만 신경 쓸 뿐 조금의 반성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를 갈며 소리쳤다. 너 지금 범죄 저지르는 거야. 폭행에 납치까지 하고 있다고. 여기 있는 모든 카메라가 다 녹화했을 거야. 그가 몰랐던 것은 복수를 작정한 이은성이 이미 모든 감시 영상을 지워버렸다는 사실이었다. 손을 탁 털어놓자 조영범은 압정바다 위로 다시 추락했다. 이 냉혈한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며 그는 더욱 분노했다. 그의 멱살을 잡고 그 뒤틀린 얼굴을 계속해서 후려쳤다. 여긴 버려진 지 오래된 곳이야. 카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지. 그리고 네 차를 타고 왔으니 네가 반성할 시간은 아주 충분해. 내가 정말 궁금한 건 우리 누나 다리를 짓밟은 그 차를 아직도 몰고 다닐 배짱이 어디서 났냐는 거야. 그 말에 조영범은 이를 악물고 분노에 차 소리쳤다.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내 집에 불이라도 질렀어? 내가 내 누나를 직접 죽이기라도 했냐고? 애초에 이 모든 걸 시작한 건 너, 이 멍청한 놈 아니었어? 그의 말은 끝맺지 못했다. 또 다른 뺨따귀가 그의 말을 끊었다. 손바닥에 느껴지는 둔한 통증은 이윤성에게 묘한 안도감만 안겨줄 뿐이었다. 좋아, 넌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쓰레기야. 너처럼 이기적인 개자식이야말로 내가 거리낌 없이 화풀이하기에 딱이지. 뺨을 때리고 또 때리며 그는 이나윤이라는 이름을 조영범의 뼈에 새겨 넣으려 했다. 넌 누나의 다리를, 목소리를 빼앗고 결국엔 목숨까지 앗아갔어. 이 인어공주의 이름은 이나윤이었다. 퉁퉁 부어 알아볼 수 없게 된 그의 얼굴을 보며 이윤성은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나한테, 그리고 우리 누나한테 제대로 사과해. 조영범의 입가가 정말 미안해라고 말하려는 듯 움찔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갑자기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꺼져, 이 새끼야. 내가 왜 너한테 사과해야 하는데? 지옥에서 썩고 있을 내 누나한테는 어떻게 사과하라는 거야?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정면을 응시했다. 거기엔 권창수가 살기 어린 표정으로 이은성 뒤에 서 있었다. 구세주를 본 조영범은 즉시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어디 갔었어? 계속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어? 거기서 뭐하고 서 있어? 빨리 와서 나 좀 도와줘. 이 새끼 죽여버려. 다음 순간 묵직한 주먹이 그의 얼굴에 박혔다. 이번에 주먹을 날린 사람은 이은성이 아니라 그가 충견처럼 부리던 권창수였다. 분노에 찬 울음을 터뜨리며 권창수는 그에게 주먹을 퍼부었다. 조영범,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때 뭐라고 했지? 우리 엄마 병은 수술로는 치료할 수 없고 보존적 치료만 해야 한다고. 내 할아버지가 돌봐줄 거고 앞으로 병원비도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그런 진심 어린 척 연기하면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널 위해 더러운 일을 하게 만들었지. 만약 이은성을 만나지 못하고 엄마 병이 초기에 수술했어야 했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거란 말을 듣지 못했다면 난 아직도 널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이제 와서 증거가 있어도 소용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야. 대한민국에서 의료소송 승소율은 1%도 안 돼. 언론에 터져도 내 집안 힘으로 막을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똑같이 갚아주는 것뿐이야. 네가 우리 엄마 인생을 망쳤으니 이제 진짜 고통이 어떤 건지 맛봐. 여기선 법보다 주먹이 더 효과적이지. 오늘 난 널 죽도록 패서 평생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엄마의 복수를 할 거야. 쉬어버린 포효와 함께 그의 주먹은 폭풍우처럼 쏟아졌다. 그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성을 잃으려 하자 이윤성이 갑자기 손을 뻗어 그를 막았다. 그만해. 계속 때리면 내 어머니 병원비 못 받아. 그 말에 권창수의 주먹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이를 악물었지만 결국 참아냈다. 떠나기 전 그는 차가운 경고를 내뱉었다. 다음 주까지 우리 엄마 병원비 준비해놔. 다른 병원으로 옮길 거니까. 제대로 못하면 넌 진짜 끝이야. 완전히 환멸을 느낀 권창수가 떠나자 이은성은 하드드라이브를 꺼내 조영범 앞에서 흔들었다. 내 좋은 친구 최경민한테 들었어. 내 사무실 서랍에 하드드라이브가 있다고. 내 모든 더러운 비밀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더군. 이게 내가 애초에 너한테 접근한 진짜 이유야. 영범아, 이제 끝이야. 넌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이 선언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듣던 조영범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미안해.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어.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게 너한테 얼마나 상처가 될까? 자수해서 평생 속죄하며 살게. 하지만 말을 마치자마자 그의 시선은 멀지 않은 곳에 놓인 차키를 힐끗 훔쳐봤다. 이윤성이 경계를 푼 틈을 타 그는 순식간에 열쇠를 낚아채 출구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자수? 꿈깨. 집에만 가면 부모님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그가 차에 뛰어들어 시동을 걸고 떠나려 할 때 이은성은 이미 그의 바로 앞에 서 있었다. 사과할 마지막 기회야. 지금 차를 몰고 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 자신이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믿어본 적 없는 조영범 같은 사람에게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가속 페달을 힘껏 밟고 질주했다. 질주하는 차 안에서 그는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났다. 그의 성격상 이 굴욕을 삼킬 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옛 버릇대로 휴대폰을 꺼내 기자에게 연락해 이야기를 왜곡하려 했다. 바로 그때 앞길이 갑자기 장애물로 막혔다. 그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브레이크 페달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순식간에 차는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장애물에 부딪히고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 후 조한나는 이은성을 안심시켰다. 걱정 마. 공사 현장은 이미 교통 통제를 하고 있었어. 그 구간에는 그의 차 말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 당연히 이은성은 그녀의 준비를 믿었다.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그림자가 마침내 끝을 맺는 것 같았다. 그가 아쉬워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조영범이 진심 어린 사과 대신 죽음을 택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모든 것이 마침내 결론에 이르렀다. 아마 이제야 그는 겨우 누나에게 편히 쉬어라고 말할 자격이 생겼을 것이다. 며칠 후 조한나가 조영범의 부모님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손에 든 서류들을 펼쳐 보이며 하나씩 나열했다. 여기 있는 모든 항목은 당신 아들이 직접 저지른 범죄입니다. 이걸 전부 경찰에 넘기면 당신 가족 전체가 전면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조영범의 아버지는 그녀가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과 당시 교통사고 사건의 바로 그 판사와의 사적인 만남 영상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여전히 반박하려 했다. 판사를 매수하고 아들의 범죄를 은폐한 더러운 증거가 테이블 위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제서야 그는 진정으로 당황하며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한나의 요구는 단 하나였다. 지옥문에서 겨우 기어 돌아와 이제 왼쪽 다리가 불구가 된 당신 아들을 정신병원에 보내세요. 소년원에 비하면 그건 이미 가볍게 봐주는 겁니다. 저도 이 일을 대중적인 스캔들로 키우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될 테니까요. 그녀는 그들에게 입원 동의서를 건넸다. 이 동의서에는 아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계 가족이 있더라도 환자는 최초 승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퇴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하는 한 조영범은 평생 정신병원에서 나갈 수 없을 겁니다. 이 부부에게 감옥과 병원 사이에서 선택하는 데는 거의 망설임이 없었다. 어떻게 포장하든 병원 치료가 복역하는 것보다 훨씬 낫게 들린다. 게다가 절벽에서 통제 불능으로 추락하면서 입은 그의 부상은 극심했다.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왼쪽 중심신경이 완전히 절단되는 심각한 척추 손상. 일상생활에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였다. 한편 이은성은 일이 처리되었다는 소식을 받았다. 한때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그를 짓누르던 그림자가 그 순간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다. 자, 이제 다음 차례다. 다른 곳, 한 촬영 스튜디오에서는 꽤 알려진 연예인 2명이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었다. 인터뷰 대상은 배우 강준혁이었고 다른 한 명은 연예부 기자 신민우였다. 큐카드에 따라 신민우가 학창시절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강준혁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 자리에서 얼굴이 어두워졌고 매니저에게 쏘아붙였다. 왜 이 자식이랑 인터뷰를 잡은 거야? 그 비정상적인 반응은 즉시 현장 스태프들의 불만을 샀다. 모두가 저 반응은 좀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혹시 들키고 싶지 않은 어두운 과거라도 숨기고 있는 걸까? 분위기가 어색하고 혼란스러워질 무렵 배달원 복장을 한 젊은 남자가 조용히 감독에게 다가왔다. 그는 편지를 건네며 차분하게 말했다. 이건 강준혁 씨를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건 신민우 씨를 위한 겁니다. 열어보면 그도 알게 될 겁니다. 안에는 그가 과거 이윤성에게 저질렀던 짓이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윤성의 몸에 새겨진 세 번째 문신의 의미. 팬의 선물이라고 생각한 신민우는 신나게 봉투를 열었다. 다음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옆에 있던 호기심 많은 강준혁이 봉투를 낚아챘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사진을 똑똑히 보았다. 사진 속에는 노랗게 염색한 머리를 한 비열해 보이는 양아치가
실제 신민우와 거의 똑같이 생겼다. 강준혁이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옆에 있던 남자가 그의 목을 힘껏 움켜쥐었다. 가까이 다가간 신민우는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연예계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입 닥쳐. 아무것도 못 본 거야. 안 그러면 죽을 날만 기다려. 그 순간 강준혁은 마침내 대중 앞에서는 늘 온화하고 카메라 앞에서는 예의 바르던 이 남자가 뒤에서는 악랄하고 폭력적인 미치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학창 시절에도 신민우는 조영범과 같은 수준의 쓰레기였다. 어떤 면에서는 조영범보다 훨씬 더 악랄했다. 이은성이 중학교 때 괴롭힘을 당했던 이유는 신민우가 앞장섰기 때문이다. 그 후에야 박상철과 조영범이 따라 나섰다. 4년 전 막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이은성은 신민우와 그리 친하지 않았다.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것 외에는 거의 접점이 없었다. 그가 들은 것은 단 하나였다. 저 녀석은 불량 학생이야. 원래 소심한 성격이었던 이은성은 이런 문제 아들을 일부러 피했다. 하지만 만성적인 위장 문제 때문에 그는 자주 배가 아파 화장실을 들락거렸다. 그 때문에 그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싸우고 학교에서 명백히 금지하는 짓을 하는 그 녀석들과 계속 마주쳤다. 결국 그는 그들의 눈에 띄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 한마디도 건 적 없던 신민우가 갑자기 말을 걸며 친한 척까지 했다. 웃으며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그것이 그저 반 친구들 사이의 평범한 부탁이라고 생각했다. 이윤성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수업 중에 익숙한 복통이 다시 찾아왔다. 참다 못해 일어나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려던 순간 손 하나가 그의 어깨를 꽉 눌렀다.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신민우가 속삭였다. 나 좀 가려줘. 졸려서 낮잠 좀 자게. 남의 부탁을 거절해 본 적 없는 이은성 같은 사람에게 이것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이었다. 그리하여 고통을 참아가며 그는 남은 3교시를 억지로 버텨냈다. 매 쉬는 시간마다 일어서려 했지만 여러 가지 핑계로 번번이 막혔다. 사실은 신민우가 일부러 그를 보내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미성숙한 아이들이 얼마나 사소한 이유로 누군가를 따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을 반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자 그는 쉬는 시간에 화장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저 평범하게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무리의 소년들에게 둘러싸여 휴대폰으로 촬영당했다. 어떤 애들은 역겹다는 듯이 웃었고 다른 애들은 조롱하며 그에게 화장실 가는 걸 좋아하는 똥쟁이라고 별명을 붙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그는 갑자기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모두에게 따돌림 당하며 1학년 전체가 피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신민우가 그를 선택한 이유는 역겨울 정도로 단순했다. 그냥 괴롭히기 쉬워 보였기 때문이다. 그게 전부였다. 그는 심지어 반농담으로 친구 한지훈을 부추기기까지 했다. 가서 저 어린 양을 먹어버려. 나중에 그는 그냥 농담이었다고 웃어 넘겼지만 한지훈처럼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진지한 초대처럼 들렸다. 그날부터 이윤성의 일상은 그가 진정으로 강해져서 그들과 하나씩 청산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 길고 지루한 지옥이 되었다. 소년원에서 그는 한때 폭력적이었던 한지훈을 직접 불구로 만들었고 그 후 박상철과 조영범에게 복수하여 그들을 죽음보다 더한 운명 속에 평생 가두었다. 훨씬 더 증오스러운 신민우에 대해서는 그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천천히 그를 심연으로 끌어내릴 계획이었다. 조영범에게 접근하기 위해 필요했던 세심한 계획과 깊은 위장과 비교하면 이제 유명인이 된 신민우에게는 정면 공격만 필요했다. 오토바이들이 갑자기 검은색 밴을 가로막았을 때 이은성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야구 방망이를 들어 창문에 계속 내리쳤고 마침내 강화유리가 그 충격에 산산조각 났다. 그런 다음 그는 안으로 손을 뻗어 신민우의 목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려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한때 그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의 선택된 먹잇감이었다. 이제 그들에게 똑같은 절망을 맛보게 해줄 차례였다. 그는 주먹을 연달아 내리꽂았다. 뼛속까지 추악한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아무리 때려도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이 게임을 너무 빨리 끝낼 생각은 없었다. 이 남자에게는 그게 가볍게 끝나는 것이 될 테니까. 매니저가 막으려고 달려들었을 때 이은성은 날아차기 한 방으로 그를 막아 넘어뜨렸다. 그리고는 멈추지 않고 오토바이에 다시 올라타 밤속으로 사라졌다. 며칠 후 신민우가 중상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이 연예면 전체를 휩쓸었다. 수많은 기자들이 병원에 몰려들어 모두 그 배우의 진실을 캐내려 안간 힘을 썼다. 공격의 피해자 역시 어리둥절했다.
공격자가 내내 헬멧을 쓰고 있었고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폭행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볼 기회조차 없었다. 배후가 있든 공격자의 동기가 무엇이든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 그는 절대로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때 YP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유은동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 어린 싸늘한 미소와 함께 그는 먼저 직원들에게 기자들을 모두 내보내라고 지시했다. 방이 조용해지고 나서야 그는 나른하게 병상으로 다가가 환자에게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거 꽤 괜찮은 이야기거리인데 지금 네가 뉴스에 도배됐어. 우리가 이걸 잘 띄우면 너 이걸로 뜰 수도 있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민우가 짜증스럽게 말을 끊었다. 그딴 게 무슨 상관이야? 난 그냥 그놈 찾아서 내 손으로 때려 죽이고 싶을 뿐이라고. 유한동은 아이를 달래듯 손을 저었다. 진정해. 이미 처리 중이야. 아는 경찰이 이미 그놈이 누군지 추적하는 걸 도와줬어. 내 사람들이 움직이면 네가 분풀이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놈을 여기로 끌고 올 거야. 공격자의 신원이 파악되었다는 말을 듣고서야 신민우는 마침내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연예인으로서 그는 항상 자신의 대외적 이미지를 신경 써야 했다. 모든 것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끊임없는 불안감이 매 순간 그를 지치게 했다. 하지만 유한동은 신이 난 표정이었다. 안 좋은 일에 너무 걱정하지 마. 이번에 우리한테 완벽한 시나리오가 있잖아? 매니저를 보호하다 잔인하게 폭행당한 연예인, 의리를 중시하는 명예로운 피해자. 이 홍보 전략을 설명한 후 그는 신나게 기자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다. 그는 직접 그들에게 기사를 잘 쓰고 이야기를 부풀려달라고, 그리고 곧 촬영에 들어갈 드라마 홍보도 해달라고 말했다. 그의 눈에는 이것이 마침내 신민우가 인기 스타가 될 기회였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통제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 반쯤 죽도록 맞은 용역 깡패를 끌고 와 문 앞에 그대로 던져놓았다. 그들의 경악한 시선 아래 새로운 사람이 천천히 헬멧을 벗었다. 저 민우 친구예요. 그는 정중하면서도 거리감 있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개인적으로 그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좀 있어서요. 물론 유한동이 거기에 속을 리 없었다. 이자는 방금 자신의 용역 깡패를 이 꼴로 만든 놈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신민우가 서둘러 대답하며 억지로 인정했다. 우린 정말 친구 사이야. 중학교 동창이라고. 들여보내. 문 닫고 얘기 좀 하게. 억지로 유지하는 침착함 아래 그의 스쳐 지나가는 공포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를 보며 이은성은 씁쓸한 아이러니만을 느꼈다. 인생의 정점을 향해 승승장구했어야 할 스타가 이제는 과거의 피해자 중 한 명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 피해자는 방송에 나와 울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직접 그를 두들겨 패서 병상에 눕혔다. 가장 웃긴 부분은 대중 앞에서는 연예인으로서 신민우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소리 지를 수도, 반격할 수도, 이성을 잃을 수도 없었다. 그는 이윤성이 자신을 위해 천천히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마치 과거에 형사 책임 연령에 도달하기 전 법적 책임 없이 악행의 스릴을 만끽하고 싶어 이윤성을 위해 바로 그 문을 직접 열었던 것처럼. 한편 회사로 돌아온 유은동은 마음속으로 그 장면을 계속해서 되감아 보았다. 병실 문 앞에 갑자기 나타난 그 빨간 머리 소녀는 분명 평범한 친구가 아니었다. 수년간의 직감에 의존해 그는 알 수 있었다. 그 두 눈에는 평범하지 않은 원한이 서려 있었다. 골치 아픈 부분은 자신의 아티스트가 셀 수 없이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막 깨달았다는 점이었다. 시간은 흘러 신민우의 상처가 거의 아물자 퇴원하는 날이 왔다. 병원 밖에는 기자들이 입구를 가득 메우고 그들의 장망원 렌즈는 모두 그를 향해 미친 듯이 터져나갔다. 하지만 그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었다. 그 계속된 침묵은 오히려 일부 매체에서 계산된 자제력으로 해석되었다. 어쨌든 화제성은 진짜였다. 신민우는 정말로 핫해졌다. 하지만 그 자신은 전혀 기쁠 수가 없었다. 이은성은 그의 발밑에 묻힌 지뢰와 같아서 언제 터질지 몰랐다. 일단 터지기만 하면 그가 수년간 쌓아올린 완벽한 페르소나는 순식간에 재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현실은 곧 그의 걱정이 근거 없지 않음을 증명했다. 이은성은 그의 집으로 곧장 쳐들어가 거실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현장을 둘러보며 이은성은 조롱하는 말투로 말했다. 집 좋네. 어떤 사람들은 집이 불타서 오랫동안 반지하에서 살아야 했거든. 연예인은 정말 다르구나. 예쁜 여자, 연예인들이랑 데이트도 하고 정말 부럽네. 비꼬는 말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모든 상처는 신민우의 자존심에 박혔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를 악물고 분노와 두려움을 전부 삼키는 것뿐이었다. 다시 오겠다는 이윤성의 약속을 들으며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진짜 목표는 그를 단계적으로 도발하여 과거의 자신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선수를 치기로 결심했다. 신민우는 휴대폰을 들어 옛 친구들인 폭주족에게 전화했다. 그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모두 데려와. 한 놈을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줘. 반면에 이은성은 그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생각에 신민우는 자신의 경력과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결국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것이었다. 마치 과거에 불이 그를 태우고 병원에 입원시켰을 때처럼 스캔들 없는 신선한 스타가 되기 위해 단 한 번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지로 병실에 찾아가 마지못해 말했다.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꺼내지 마. 그때 그 병상에 누워 그 형식적인 사과를 들으며 그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는 마침내 어릴 적부터 친구로 여겼던 이 사람이 단순히 왕따의 주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더 잔인했던 것은 그 일이 그의 어머니 바로 앞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아이가 오랫동안 불량배들에게 시달려왔다는 것을 이해했다. 사실 그녀는 그런 것을 전혀 알 필요가 없었다. 현재로 돌아와 조안나에게서 소식을 듣고서야 이윤성은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민우는 이미 자신을 죽이기 위해 깡패 한 무리를 모았다. 걱정 때문에 조안나는 그가 혼자 그들을 상대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다. 하지만 침착하게 생각한 끝에 그는 자신만의 계획을 제안했다. 그들을 좁은 골목으로 유인하는 것. 겉보기에는 그가 스스로의 퇴로를 차단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에게 아무런 퇴로도 남기지 않기 위함이었다. 진짜 비장의 카드는 전투 괴물 권창수를 데려오는 것이었다. 폭주족 전체가 돌진에 들어오면 권창수가 출구를 막고 양쪽에서 공격할 것이다. 그들 중 누구도 도망가지 못할 것이다. 이전에 그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준 선배는 그가 이렇게 큰 무리를 도발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었다. 하지만 이은성은 신민우처럼 비열한 자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이제 그에게는 끝까지 지켜야만 하는 것이 더 이상 없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도 없었다. 그의 거듭된 고집 끝에 선배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두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첫째, 너를 도와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최소 2명은 되어야 너 자신의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무슨 일이 있어도 뒤통수를 보호해라. 운이 나빠서 거길 맞으면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도 있고 만약 깨어난다고 해도 병상에 누운 식물인간이 될 것이다. 골목 싸움은 금방 끝났다. 이은성이 발차기로 마지막 상대의 다리를 부러뜨렸을 때 권창수는 이미 자신의 편에 있는 모두를 처리한 뒤였다. 신음소리가 가득한 바닥을 뒤로하고 그들은 대열을 정비했다. 이은성은 이번 일의 대가로 두툼한 현금 뭉치를 건넸다. 그는 권창수가 쳐다보지도 않고 단칼에 거절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네가 조영범 같은 놈에게서 날 벗어나게 해줬잖아. 그 은혜는 잊지 않을게. 이 돈은 절대 받을 수 없어. 이은성은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도 필요 없어. 특히 이 돈은 내 누나 목숨과 바꾼 돈이니까.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서며 말을 던졌다. 필요 없으면 그냥 버려. 그의 뒷모습을 보며 권창수는 문득 눈앞의 남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련한 영혼 같다고 깨달았다. 한편 신민우의 아파트에서는 매니저가 엉망이 된 거실을 조용히 치우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는 유한동 대표에게서 온 문자가 조용히 떠 있었다. 그것을 읽은 후 신민우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는 갑자기 매니저의 입을 틀어막았고 그의 손마디는 붉어져 나왔다. 대표님한테 일러 바쳤냐? 내가 깡패놈들 끌어들였다고 말이야. 내가 어떤 놈인지 잊었어? 그의 주먹이 상대방의 얼굴에 연달아 내리꽂혔고 수년간 억눌러왔던 폭력성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스캔들 없는 스타가 되려고 내가 지난 몇 년간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조용하고 착한 척 포장했더니 너희 모두 날 만만한 등신으로 대했지. 하다못해 쓸모없는 매니저까지 날 무시해? 이 폭행 이후 그는 다시는 자신의 본 모습을 억누르지 않기로 결심했다. 얼마 후 지하 주차장에서 그는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다. 최근 방송에서 그와 충돌했던 배우 강준혁이었다. 그 남자는 몇 명을 데려와 그를 둘러쌌고 분명히 그에게 본때를 보여줄 작정이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자신이 공인이라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고 온화한 연예인 연기를 집어치웠다. 그는 무자비하게 그들에게 덤벼들었고
그들 몇 명은 얼굴이 피로 뒤덮일 때까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다. 그 후 그는 휴대폰을 꺼내 유한동 대표에게 전화해 모든 패를 까놓았다. 오늘부터 더 이상 분노를 참지 않겠습니다. 제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고 계속 스타로 남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제가 언론에 가서 대표님이 연습생들 술 접대 보낸 거 다 불어버릴 겁니다. 어쨌든 이 일 처리 안 해주시면 우리 둘 다 같이 끝장나는 겁니다. 그 말만 남기고 그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연락처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이름 선영환을 찾아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는 차갑게 말했다. 잘 들어, 선영환. 그 이은석 놈이 지금 모두에게 복수하고 다니고 있어. 나를 끝내고 나면 그 놈이 누굴 찾아갈 것 같아? 당연히 너지. 이 병신아. 지금부터 내가 애들 전부 모을 거야. 그 놈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놈을 죽인다.